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독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한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동기 및 도서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해 봤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책을 읽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읽고 싶어 하는 동기가 책을 선택해서 읽는 행위까지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독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흥미나, 아니면 내가 어떤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나 어떠한 목적이 있죠. 지식을 얻는다든가, 수행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미가 있다든가, 저희들이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그런 어떤 독서의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책을 읽고 싶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독서 동기가 유발이 되지만 실제로 책을 읽는 행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도 좀 책을 읽어야지,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자꾸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이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죠.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도 놀고도 싶고,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유발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책을 읽는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가 작용을 해서 실제 책을 선택해서 읽는 행위까지 이어질까? 그걸 내가 이제 도서 선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책을 실제로 사서 볼 수도 있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빌려볼 수도 있잖아요. 친구한테 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른들한테 빌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책을 읽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이 세 번째 관계란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독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는 책을 읽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책을 읽게 되기 위해서는 독서 동기가 있어야지만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독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책을 읽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상태에서 끝이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그런 마음이 책을 읽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을 뽑아냈어요. 특히 이제 5가지 요인들을 도출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동기가 생기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책을 읽게 만들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정보원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건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책이 표지가 이쁘고 제목이 그럴듯하고 책이 아주 외형적으로 막 눈에 끌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면, 그 책을 읽게 될 동기가 유발돼서 실제로 읽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인공지능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이 정말 궁금하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살펴보는데, 정말 믿을 수 있고 아주 최근의 정보를 그럴듯한 책 표지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가 개인적인 요인이에요.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흥미,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작가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취미 혹은 내가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뭐 특성 이런 것들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들고 실제로 책을 읽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정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정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집에 책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볼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대체로 우리가 저부터도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 그럴듯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책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라 라고 권해주고 이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주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대화의 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을 책을 읽게 만드는 어떠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집에 이렇게 막 책이 있어도 뭐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나는 책을 보지 않아. 눈에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독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단순하게 책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큰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실제로 독서까지 이어지는 동기와 선택에 있어서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학교와 학습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와 비슷하게 학교에서 학교 도서관이 있고 혹은 학급 내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문고까지 막 만들어서 책을 읽게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해 놓는다고 해서 읽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책을 읽도록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 책을 학생들한테 좀 추천도 좀 해주고 학교 도서관도 각 교실에도 좀 가까운 건물 주방에 있어야 되고 그 학교 도서관에서 서서 선생님께서 계속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프로그램들, 이벤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을 가깝게 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어떤 독서를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여하는 습관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독서에 대한 필요성 혹은 독서를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혹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가 사회 환경 요인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학교 환경적인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 밖, 가정 밖, 사회 환경이잖아요. 그죠? 이 사회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서 동기나 실제로 책을 선택해서 읽는 행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학교 밖을 나가서 길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매체들이에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독서 분위기를 독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 중학생들에게는 그런 어떠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독서를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부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나 독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독서에 대한 습관이나 아니면 흥미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독서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에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좋아. 그러면 내가 책을 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로 책을 읽는 행동까지 가려면 어떠한 책을 봐야 될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양서를 읽어라. 그런 쓸데없는 책 보지 말고 정말 인류의 고전을 읽어라.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책을 읽어라.
아니면 어디에서 권장하는 추천 도서를 읽어라, 필독 도서를 읽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먼저 보세요. 그게 책 제목이 눈에 띄는 거든, 아니면 책 표지가 이쁜 거든, 아니면 책 내용이 쉽든, 여러분들이 눈이 가고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눈덩이 알죠? 처음에는 아주 주먹만한 작은 눈을 뭉쳐서 굴리다가 보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눈덩이가. 그죠? 그런데 그 크게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크게 굴린 눈덩이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주먹만한 크기의 눈 뭉치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독서라든가 책이라든가 어떤 지식에 대한 탐구, 흥미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 아니면 위대한 작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흥미 위주의 책을 많이 봤었고요. 지금은 어려운 사회과학 책이나 자연과학 책이나 철학 책도 보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쉬운 만화책들, 과학 만화책이든 아니면 그냥 단순한 만화책이든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지만 저도 중학교 때는 슬램덩크나 드래곤볼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으로 하면 원피스 같은 만화책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다가 보면 더 다양한 책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와 비슷한 책들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독서, 흥미 혹은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들이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거운 책, 어려운 책을 읽다가 보면 아무것도 읽기 싫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잘 이해도 안 가는데 자꾸 이런 책을 보라고 하니까 독서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끌리는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하시고요. 내가 끌리는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고를 때 어떠한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딱 4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끌리는 책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책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중학생이어서 베스트셀러에 대한 큰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좋은 책이다 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점을 가게 되면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전시를 해놔요. 그 이야기는 서점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죠.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는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서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책이 많이 팔리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꼭 그 책들이 좋은 책이냐라고 물으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베스트셀러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책을 무조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보는 책이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추천도서 목록은 그냥 추천일 뿐이다 라는 점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추천도서 목록은 방금 말씀드린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신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추천도서 목록이라고 해서 인문 영역에
사회 영역에 뭐 수학 영역에 뭐 해가지고 특별한 이야기 없이 책 제목과 저자만 다다닥 써가지고 나오는 목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록들은 실제로 좋은 책을 모아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 추천책을 보시게 되면 재미없는 경우도 있고 나랑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물론 어느 정도 독서를 하시게 되면 나에게 맞지 않는 책도 볼 필요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독서 습관 형성이 안 돼 있고 책을 한 권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그런 책을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흥미있어하고 재밌어하는 책들을 가볍게 보시고 점차적으로 그런 책들보다 조금 더 난도가 있는, 조금 더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책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추천 도서 목록을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어려운 책보다는 나에게 맞는 책을 볼 필요가 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학교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지도해보고 했는데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을 굳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위해서 보고 아니면 내가 그거를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난 이 책을 읽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좀 말리고 싶어요. 저도 아주 쉬운 책도 남들 보는 앞에서 보고요, 어려운 책을 안 볼 때도 있습니다. 못 보는 때도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보는 게 여러분들의 독서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저희들이 앞서 살펴봤었던 독서의 가장 주된 목적이 사고 능력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서 취향 테스트라는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독서 취향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문학동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독서 취향 진단 테스트인데요. 목적은 내 입맛에 꼭 맞는 책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 출발 단계부터 보시면 판타지 요소를 좋아한다? 예, 아니요. 이런 형태로 쭉 내가 읽고 싶은 혹은 선호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예와 아니요를 대답해서 결과에 도달하다 보면 각각의 형태에 맞는, 답변에 맞는 책들을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사이트를 찾으셔서 나에게 맞는 책들은 어떤 건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이 포스트에 들어오셔서 한번 나의 어떤 독서 흥미, 독서 취향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책을 한번 추천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들이 굉장히 이제 디지털 독서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들도 익숙한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지털 독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책을 봤던 것이 종이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전통적인 종이책의 독서 재료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종이 대신에 디지털 형태로 인터넷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북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는 종이에 기반해서 활자화되어 있는 인쇄 형태로 만들어낸 책이
최근에는 디지털 형태로 바뀐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책을 읽는 행위가 바로 디지털 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독서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인터넷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매체 속에서 인터넷 기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이용법을 특별히 배우지 않은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어떤 태블릿 PC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공부할 때, 사용할 때 특별하게 사용 방법을 익히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배우셔야 됩니다. 앱을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앱을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잘라서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 아니면 그걸 가져다가 영상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시행착오를 겪다가 보면 이제 몇 번의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디지털 장비들을 갖고 활용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따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처럼 디지털 세대들은 거꾸로 종이책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기성세대들, 이미 어른들은 이 종이책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책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인류가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큰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 게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기원전 2세기니까 한 2200년 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와서야 비로소 최초의 세계적인 주류 매체로서 종이가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죽간이라고 하는 대나무에다가 기록을 많이 했었고요. 저쪽 이집트 쪽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록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기 이제 강이 발달되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점토판이 가장 흔하게 쓰였습니다. 이 점토는 진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진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서 쉽게 나오는 재료들을 가져다가 종이 대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대나무를 이용한 죽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을 많이 했었고요. 책이라고 하는 한자도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죽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이렇게 문명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매체들을 활용해서 그 지식을 전달하고 아니면 개인의 생각들을 기록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종이가 나오게 되면서 종이로 다 세계 문화권이 통일이 되게 되죠. 그 우측에 나와 있는,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종이를 널리 생산해서 퍼뜨렸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국의 채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종이를 조금 더 대중화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종이는 이미 있었고요. 이 채륜이 좀 더 상용화시키기 좋은 형태로 종이를 잘 개량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이가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기록을 하기가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이 종이에 기반해서 인쇄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많은 지식들, 많은 책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요.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 즉 활자라고 하는 것은 동양권, 특히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우리 조상님들이 금속 활자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되는데, 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조선에서 만들었었던 인쇄술은 왕실을 위해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즉 왕실에 어떤 기록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대중화를 시키지 않아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인쇄술이 나오게 되면서 장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책들을 찍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기계를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책들이 팔리고 지식이 대량 생산되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들을 제공해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근대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종이 매체들은 기존에 있었던 전 단계의 매체들, 주간이 됐든 아니면 파피루스가 됐든 점토판이 됐든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전달이 쉽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담을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지식들을 쉽게 운반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들을 널리 퍼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널리 퍼뜨린 지식들 가운데에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자유와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어떤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떠한 기초적인 지식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역할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즉,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2세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 종이가 갖는 탁월한 편리성과 전달의 용이성 등등으로 인해서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지식들이 생산이 되고, 결국 그것들이 보편화되면서 근대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이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첫 번째는 독서 방법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단계, 종이가 나오기 전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돌멩이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대나무 죽간에다가 써갖고 다니면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지식을 사람에게 의존했단 말이에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러다가 보면 이 지식 자체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그 특정한 지식인이 있으면 그 지식인을 필두로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또 퍼뜨리고 하는 형태로 이제 독서라는 것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종이가 보편화되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나 혼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늦은 시간까지 혹은 낮에 아니면 주말에 집에서 책을 볼 때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고 싶은 책을 읽게 되죠. 즉,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로 인해서 누구나 다 개인이 보고 싶은 것들을 혼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서당에서 같이 막 낭독을 하죠. 낭독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책을 가져다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책도 많이 없을 뿐더러 내 혼자서 볼 수 있는 책이 거의 뭐 그렇게 집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서당에서도 보고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읽고 외워버립니다. 그런 형태로 공부가 됐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집에서 혼자, 학교에서 혼자 편안하게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묵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속으로 혼자서 눈으로만 보는 것, 이런 시대로 변화하게 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또 바뀌게 돼요. 다시 낭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낭독의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분들이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읽어주고 대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상경 프로그램들이 많죠.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듣는 시대로 가게 된다는 걸, 아주 흥미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통속적인 책 읽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통속적인 책 읽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뭐 논어, 맹자처럼 국가의 어떤 운영에 대한 철학, 아니면 뭐 조상님을 모시는 방법, 예절, 뭐 법,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널리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주 깊이 책을 읽어서 그 안에 있는 이치를 꿰뚫어 보기보다는 다양한 내용들을 두루두루 보게 되는 넓게 읽기의 방법으로 독서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독서, 즉 이러한 종이책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지속성, 반복성, 대중성, 상세성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읽고 싶을 때 꾸준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읽고 싶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이책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종이책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북,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매체의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